안녕하십니까. 노종환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가상자산 가격이 다시 치솟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평안 가상자산팀 이재환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이재환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개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을까요? 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조세 불복 등 세무 관련 업무를 많이 해봤었고요. 그리고 2018년 초에는 스위스에 출장을 가서 가상자산 상장 지원 업무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와 그리고 가상자산 발행자와 관련된 형사사건 변론도 많이 했었고요. 가상자산과 그 NFT 발행 사기 고소 업무도 했었고 입법 관련해서도 자문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신 만큼 투자에도 관심이 있으셨을 듯한데 혹시 투자에 성공하셨나요? 이 이야기를 물어볼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비트코인 처음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서 상당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가상자산 관련돼서 세무사건 관련한 사건 혹시 하나 정도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가상자산 발행 단계부터 매매하는 부분, 그리고 회사 경영, 개인 투자자에 관한 자문 등 다양한 납세 의무자들 대리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세무조사 대응, 세무 컨설팅 등 생각해 볼 수 있는 관련 세무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가상자산 발행 업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발행 당시부터 세무 컨설팅을 했는데 당시에는 부가세 납세 의무라든지 가상자산을 통한 이제 소득 수령이 과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문을 했었고 그 결과 추후 이루어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 아니었나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었던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가상자산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문하던 회사의 직원 한 분도 어느 날 평일 전화했더니 집에 가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은 별 얘기를 안 했는데 회사 임원분한테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회사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자문했던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분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서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분석하던 중에 당연히 세금도 과세가 안 됐지만 의뢰인이 이제 수도권 아파트 계약금을 2번이나 지급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또 냈다는 건가요? 네, 돈이 너무 많아서 계약금을 2번 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자문료를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찾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인에도 좀 뭔가 많이 주셨던가요? 맛있는 식사 함께 얻어먹었습니다. 가상자산 상장을 위해서 스위스에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2018년 1월경에 스위스에도 출장을 가서 가상자산 상장 지원 업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뭐가 제일 좋았나요? 제일 좋았던 건 뭐니 해도 가족들이 한국에 있다는 거. 제일 좋았던 거는 2018년 1월경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ICO를 하지 말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규제만 있고 사업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는데 당시 스위스에서는 금융당국인 핀마에서 다양한 규제를 만들어주면서 사업자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었는데요. 현지 변호사들과 이제 회사 담당자들과 함께 법률을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자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이제 스위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유틸리티형, 증권형으로 구분해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이미 비트코인 ATM이 여기저기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잘 보고 와서 비트코인은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얼마 정도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제 기억으로는 600에서 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와. 당시에 그 스위스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상장 지원 업무를 했는데 그 변호사도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예전에 이더리움을 처음 만든 비텔릭 부테린한테 자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친구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 이거 이더리움으로 주면 안 되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웃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네. 꼭 남의 얘기만은 아닌 게 가상자산 관련해서 형사사건도 많이 담당하시지 않아요? 예. 가상자산 발행자
혹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던 사람, 가상자산 매매를 중개했던 분들, 사기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가상자산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소들도 파산을 하고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고소를 많이 하면서 2020년경부터는 이제 상당히 이제 형사 사건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최근에는 NFT 가격이 한번 폭등을 하면서 우후죽순격으로 NFT들이 발행이 됐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확한 로드맵이나 비전을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시류에 부합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NFT 관련 사건들도 다른 코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신고라든지 또 회계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내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남아있는 증거들이 없다 보니까 혐의를 입증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단순히 법률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보다는 가상자산의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상자산의 피해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네.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NFT 관련해서도 고소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상자산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해본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마음을 더더욱 잘 이해하면서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이 활용될 수 있는 커뮤니티 및 생태계 구축 그 자체이지 가상자산의 가격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의 가격은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 로드맵과 계획이 실현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내재 가치로 바라봐야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 그 자체를 가치로 본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과 같이 교환이나 저장 가치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코인들도 있지만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더리움처럼 다양한 앱들이 개발돼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이런 코인들이 가능성을 인정받고 미래에도 비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일반론이고요. 가상자산 발행과 관련해서 사기죄가 인정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좀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장 관련 사기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국가가 공인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사설 기업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이게 어디서든지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 상장되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거래소에 곧 상장할 것이다 라는 식의 기망행위를 통해서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 하면 이게 사실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 생태계,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상에 모두 다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상자산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가상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기망해서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세 조정 행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누적된 판례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그 가상자산 이용자법이 시행 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시세 조정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금급 규정은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세 조정 행위 자체가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로서는 투자자들로서는 시세 조정을 통한 형성된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믿고 거래에 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로도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유통량을 기망하는 행위도 사기죄의 태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다른 자산과 달리 거래되는 것 이외에 현재로서는 큰 기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곡물이라고 가상을 해본다면 곡물은 그냥 먹어서 소비할 수도 있지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상자산은 거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산이다 보니 공급량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크게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 마치 가상자산 유통량이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기망을 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가상자산을 판매한 이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만 먼저 시장에서 소화하는 이런 형식의 거래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커뮤니티 운영 의사 능력 부존재입니다. 거래소 상장까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부터는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상장 유지 조건 정도를 수행하는 정도만 업무를 수행하고 그 이후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고유 특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들을 거래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완성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 가상자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서 거래가 되는 거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초 약속했던 것과 달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또 당초 계획했던 로드맵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만 사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했던 정황적 증거로 크게 판단되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제는 거의 매월 바뀌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은 어떤 정도의 이슈가 있을까요? 특검법이 몇 년 동안 시행되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특검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기보다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법이 입법되긴 했지만 아직 시행되기 전이기도 하고,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다양한 판례들이 축적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무분별하게 발행되었던 NFT를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해서 아주 많은 민형사상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추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만들어 줄 것인지, 또 어디까지 혐의를 인정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저도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등록을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인상은, 정말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생태계를 구축해서 홀더들에게 미래를 보여주겠다라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당장 코인은 팔았고 고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상장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상장을 시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 제기도 많이 됐고, 실제 상장 과정에 있었던 문제들 때문에 고소돼서 재판을 받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거래소들도 dak사를 통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가상자산 상장이라든지, 그리고 거래 중단,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가상자산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평안 가상자산 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